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산불이 연일 계속되며 유명 연예인을 비롯하여 많은 미국 거주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혼란과 절망이 가득한 이곳에서 유독 한 집단이 눈에 띄어 CNN의 보도까지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기자로서의 본분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경험이자 사람들의 연대와 희망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모두가 한 번쯤 뉴스를 통해 접해보셨을 LA 팰리세이즈 산불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떠올리면 아찔하고 먹먹한 장면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전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라, 이번 팰리세이즈 산불 취재건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이건 단순한 뉴스 보도가 아니야. 지금 현지 상황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해.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고 우리 기자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전해야 할 때야. 처음엔 그저 또 다른 취재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미 수백 채의 가옥이 불에 타 사라졌고 수천 명이 집을 떠나 대피소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화재 연기로 인해 공기가 오염되어 호흡기 문제를 겪는 주민들도 많다고 했죠. 취재 지원은 아낌없이 해줄게. 헬기부터 차량까지 모두 준비해 놓을 테니까. 편집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이 도심을 덮치고 있다는 뉴스를 수없이 보도해왔지만 직접 현장을 가본 적은 없었기에 막연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말렸습니다. 사라, 이번 건 위험할지도 몰라. 산불은 예측이 불가능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 이런 취재는 안 가도 괜찮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누군가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면, 대중들은 그들이 겪는 고통과 현실을 알 기회조차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편집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위험한 곳일지라도 누군가는 그곳에서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LA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취재를 떠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변에서는 계속 만류했습니다. 사라, 생각 잘해. 너는 정말 용감하지만 이번엔 정말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이런 대답만 했습니다. 산불로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 비하면 제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날 편집장이 준비한 헬기에 올랐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천천히 돌아가며 굉음을 내뿜었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도심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멀리 보이는 연기가 점차 제 시야를 사로잡았습니다. 저와 함께한 카메라맨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종사가 말을 건넸습니다. 곧 산불 지역 상공에 도착합니다. 지금은 아직 안전하지만 바람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머물지는 못할 겁니다. 그의 경고는 제 긴장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헬기가 점점 산불 지역에 가까워지자 멀리 보이던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대지를 삼키며 끊임없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무와 풀만 불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불길이 집과 건물을 집어삼키고 차량이 불에 타 엉망이 되어 있는 모습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산불은 단순히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산 채로 태워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종사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산불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불길이 너무 거세서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위험할 겁니다. 주변을 선회하며 상황을 지켜보죠.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창밖으로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LA 팰리세이즈 상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불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피해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PD가 인이어를 통해 계속 정보를 전달해줬고 저는 그에 맞춰 리포팅을 이어갔습니다. 헬기가 안전하게 착륙한 후 우리는 편집장이 준비해둔 취재 차량에 올랐습니다.
차량 안에는 이미 엔지니어와 스태프들이 장비를 세팅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 여기서부터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할 거야. 피해 상황을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하자. 저희는 차량을 타고 피해 지역 곳곳을 다니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곳곳에서 주민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대피소로 이동하는 행렬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집과 가족을 잃은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취재를 마치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자로서 이곳에 온 것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지 않는다면 이들의 고통은 영원히 묻히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LA에서 제가 마주할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LA의 하늘은 여전히 검붉은 연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긴 했지만 짙은 연무 속에서 희미한 빛만 겨우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팀과 함께 다시 차량에 올라타 피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헬기 취재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육로로 직접 마주한 모습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는 검게 탄 나무와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고 연기가 아직도 뿜어져 나오는 건물 잔해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대피하지 못한 동물들이 놀라 도로를 가로지르며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왔을 삶의 터전이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취재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이 단순히 그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튼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산불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LA 전체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길은 소방대의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변덕스러운 방향으로 불어오면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지역을 삼켜버리곤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소방차와 구조대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불길이 워낙 강력하고 속도가 빨라 한정된 자원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대피소로 향하는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길가에는 짐을 챙겨 걸어가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저희는 대피소 중 한 곳에 들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대피소 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임시로 설치된 텐트와 매트리스, 구호 물품들 사이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울고 있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저희 집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왔을 때 이미 불길이 집 가까이까지 다가와 있었어요. 그나마 가족들과 무사히 대피한 게 다행이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자로서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한 인간으로서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제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사라,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어. LA 한인회에서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해. 그곳으로 가보는 게 어때? 한인회는 LA에서 한국계 이민자들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각종 커뮤니티 활동과 지원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취재 차량은 곧 한인회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와 취재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인회는 이미 하나의 완벽한 재난 대책 본부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고 구호 물품들이 정리되어 트럭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인회는 대피민들을 위한 숙소와 의료시설까지 운영 중이었습니다. 임시 침대와 담요, 식량, 약품들이 한쪽에 잘 정리되어 있었고 한인회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저희를 맞이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산불이 얼마나 심각한지 처음 보고받았을 때 즉시 대응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구호 물품을 준비했으며 대피민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한인들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인들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뭉쳐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한인회를 움직이는 중심축처럼 보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물품을 분류하며 재난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전달하기까지 쉴 새 없이 움직였죠. 한인회 직원들마저 그를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저 남자는 성준이라고 해요.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정말 대단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성준이라는 이름을 듣자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기자로서 그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는 이 취재를 완성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준은 인터뷰 요청에 처음엔 난색을 표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기자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설득 끝에 그는 마침내 마이크 앞에 섰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준은 한국에서 이민 온 재외동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성실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어느 작은 상점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미래를 위해 저축하던 부모님은 1992년 LA 폭동이라는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LA 전역은 폭력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성준의 부모님은 가게를 지키기 위해 남아 있었지만 폭도로 인해 가게가 불타오르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겨우 10살이었던 성준은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집도, 미래도 다 사라져 버렸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서 울고 있을 뿐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미처 숨기지 못한 슬픔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를 도와준 게 바로 한인회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인회에서 저를 받아줬고 학비와 생계를 지원해주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줬어요. 한인회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준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새로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한인회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서 끈끈한 유대감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도움을 준 게 아니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제 미래를 걱정해줬어요. 그게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죠. 성준은 한인회의 지원 덕분에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재무와 금융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뉴욕 월스트리트의 한 증권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준은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갔고 매년 일정 금액을 한인회에 기부하며 자신의 성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죠. 이번 산불 소식을 들었을 때 성준은 뉴욕에서 한시도 망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비행기를 타고 LA로 날아왔습니다. 제 고향과도 같은 이곳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줄 기회라고 생각했죠. 성준은 한인회에서의 경험과 재난 대처 능력을 바탕으로 산불 피해 대책을 세우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고 구호 물품을 나누며 이재민들을 직접 도왔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성준은 누구보다 침착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성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절망감을 누구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이곳에 머물면서 끝까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성준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과 헌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한인회라는 공동체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산 증거였습니다. 한인회는 1992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며 이번 산불에서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한인회는 단순히 제가 자란 곳이 아니에요. 제 가족이고 제가 받은 사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은 평생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성준의 진심 어린 말은
저를 깊이 울렸습니다. 한인회와 성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유대감을 상징했습니다.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기자로서 제가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찾아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이미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한인회 구호 활동에 대해 자세히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넘어 심리 상담과 장기적인 재건 계획까지도 함께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LA에서 또 다른 작은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인회에서 자원봉사와 구호 활동을 취재하며 저희는 새로운 차원의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준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헌신을 넘어 커뮤니티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위해 얼마나 강하게 뭉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러나 감동도 잠시,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산불은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었고 한인회를 포함한 각종 구호기관도 점점 늘어나는 피해를 감당하기 벅차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코리아타운은 유독 산불의 피해가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헬기를 타고 상공에서 촬영했을 때도 코리아타운이 상대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좋았겠거니 했지만 취재를 진행하면서 그 이유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주택들이 목재로 지어져 쉽게 불에 타버린 반면 코리아타운은 산불에 강한 내화성 건축 자재를 사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 건물과 주택에는 효율적인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작은 가게에서부터 대규모 사업체까지 운영하며 안전과 효율성을 중요시해왔고 그것이 이번 재난에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코리아타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산불이 아니더라도 지진이나 폭동 같은 위기가 언제든 닥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부터 안전에 신경 썼어요. 이런 준비성 덕분에 코리아타운은 단순히 자신들만을 보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내피소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한인들이 소유한 공간이었고 이들은 기꺼이 문을 열어 이재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코리아타운의 이런 놀라운 대응에도 불구하고 저는 취재를 하며 한 가지 불편한 시선을 감지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한인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준비를 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피난민은 저에게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코리아타운만 멀쩡한 거죠? 우리 지역은 전부 불타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만을 위해 준비한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단순한 질투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 모두 불타버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남아있는 코리아타운의 모습에 씁쓸함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취재를 통해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인들은 단순히 자신들만의 안전을 도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재난 상황에서도 지역 사회와 연대하며 무조건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저는 한인회의 구호 활동을 좀 더 깊이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 상업 건물에서는 대규모 구호 물품 배포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인회와 자원봉사자들이 물품을 정리하고 이재민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한인 가정들이 자신들의 집을 이재민들에게 내어주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가정집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이재민 가족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와 주셨어요. 정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인 한인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이 고통받고 있을 때 돕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게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입니다. 또한 한인들은
단순히 물품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현장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성준과 한인회의 자원봉사자들은 대피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성준은 자신의 금융관리 경험을 살려 대피소 운영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각 구호 물품이 필요한 곳으로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한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배달회사나 택배회사에서는 구호 물품 운송 차량을 지원하고 한인 의사들은 시간을 할애해서 응급 구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종을 넘어 인간이라는 하나의 유기체와 공동체 의식으로 한인타운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코리아타운과 한인회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한 지역 사회의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재난 속에서도 인간애를 잃지 않고 서로를 돕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인회 직원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돕는 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1992년 LA 폭동 때 우리는 정말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단결하게 만들었죠. 인종을 떠나 지금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인들의 연대와 헌신은 재난 상황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하며 단순히 피해를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애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이 가진 내화성 건축물이나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준비성과 공동체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위기 속에서도 누구도 홀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어졌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난 보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감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한인들은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불에 강한 주거지와 상업 건물을 가진 한인들은 이재민들에게 자신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고 각종 구호 물품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목격한 이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를 저는 최대한 생생하게 담아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산불이 여전히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코리아타운의 한인들은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도 불꽃 같은 희망을 피워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편집장에게 리포트를 제출했을 때 그는 내용을 읽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라, 이건 단순한 산불 피해 보고가 아니야. 이건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스토리야. 이런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이걸 제대로 보도자료로 발전시키자. 편집장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리포트를 정교하게 다듬어 방송 준비를 시작했고 코리아타운의 이야기가 단순히 산불 피해 지역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CNN에서 리포트가 방영된 후 코리아타운의 이야기는 미국 전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인타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재민 돕다. 코리아타운, 희망의 중심지가 되다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뉴스를 장식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인회에 연락해 자원봉사와 기부를 희망했습니다. SNS에는 코리아타운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한인들의 헌신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제 한인회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한인들이 보여준 조건 없는 사랑과 연대는 미국 내 다른 지역 공동체들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산불 피해 복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불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노력으로 점차 진압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단순히 피해를 피한 지역이 아니라 재난 속에서 연대와 희망의 불꽃을 밝힌 장소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재난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과정에서 더 큰 공동체 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제 리포트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었죠. 코리아타운의 한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공간을 지킨 것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작은 불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언젠가는 세상을 밝힐 거대한 빛이 될 것입니다. 보도가 끝난 후 저는 수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는 한 미국인의 메시지는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산불은 언젠가 완전히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리아타운의 이야기는 단순히 불길을 이겨낸 사례로만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희망과 연대,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불멸의 불꽃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기자로서의 소명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준을 비롯한 코리아타운의 한인들이 보여준 헌신은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 커다란 영감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재난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경험하지만 바로 그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희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코리아타운의 이야기가 그 증거였습니다. 이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한 해 감동 비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겨울철 독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극심한 만큼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목 건강이 독감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티타임을 즐기고 있는 한 카페, 사람들이 연신 한국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있는 여성은 한국에 다녀온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그 순간 주인공을 향해 날아오는 날카로운 질문에 주인공은 얼굴이 붉어지며 단호하게 소리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나고 자란 32살의 평범한 여성 에밀리 웨스트입니다. 저의 삶은 평범했지만 제게 가족은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저의 아버지 존 웨스트는 제게 있어 영웅이자 삶의 본보기였죠. 아버지는 언제나 자상하고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넘어져 울음을 터뜨리던 저를 꼭 안아주시며 내 딸은 정말 강한 공주님이야. 금방 일어날 거야. 라고 다독여주셨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성취는 아버지의 격려와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은 어머니를 잃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6살이 되던 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가족들을 걱정하며 투병 생활을 이어가셨지만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뒤 아버지는 혼자 남겨진 외로움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아버지는 더욱 가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난 너희가 내 세상이야. 아버지의 말은 언제나 저와 형제들에게 용기를 주었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을 했고 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아버지의 집 근처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더 가까운 곳에서 지내며 자주 얼굴을 보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일상이 자연스럽게 얽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 할아버지의 집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가족 모두가 아버지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들과 함께 장난을 치고
웃음을 터뜨리며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또 있었을까? 너희가 옆에 있으니 정말 좋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몇 달 전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아이들이 할아버지 댁에서 장난을 치며 즐겁게 놀던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아이들과 만화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와 요리를 하고 있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항상 너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단다. 나와 내 엄마가 너를 정말 잘 키운 것 같아.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아버지에게 부끄럽지만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을 전했어요. 아버지는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고 난 후 냉장고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며 헐떡이시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쉬기 시작하셨어요. 에밀리, 숨이 잘 쉬어지질 않는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며 구급차를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의자에 몸을 지탱하시던 아버지는 바닥으로 고꾸라지셨고 저는 너무 놀라 아버지에게 소리치며 다가갔어요. 아버지는 가쁜 숨을 내쉬며 신음하셨고 큰 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놀라 우리에게 달려왔어요. 저는 아이들이 좋지 않은 생각을 할까봐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말한 후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아버지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알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몇 분은 저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아버지가 구급차로 옮겨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질 거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은 아버지에게 심근경색과 함께 심각한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본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들은 말은 제 마음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날짜는 빨라야 몇 달 뒤에 가능합니다. 대기 환자가 많습니다. 저는 의료진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라니요? 아버지의 심장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둘러싼 상황에서 의료진의 말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병원을 옮기고 싶었지만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기보다 복잡한 절차와 대기 명단으로 가득 차 있는 거대한 관료 체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설 병원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안고 주변 사설 병원에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심장 수술 비용이 최소 3만 파운드, 약 5천만 원에서 시작됐고 그것도 당장 수술이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병원들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내 병원은 사정이 비슷했고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의 의료 선진국에서도 대기 시간이 길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환자가 외국인이고 고령이라는 점에서 위험 부담이 크다며 거절했고 스위스에서는 대기 시간이 2개월 이상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른 옵션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돌려 말한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숫자와 확률로 평가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말하며 의사와 말다툼까지 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처럼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 단지 숫자로 평가받고
의료 시스템의 늪에 갇혀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인터넷을 뒤지고 문서 더미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저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자. 라고 말했지만 답답함과 불안감이 저를 잠식해 갔습니다. 저는 방법을 찾고 싶은 마음에 SNS에 아버지의 상황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장문의 글을 적었습니다. 한 줄기의 희망조차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살릴 방법을 찾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 때 제 절친 소피아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에밀리, 한국에 대해 알아봐. 그곳은 의료 시스템이 정말 빨라. 한국, 아시아까지 가는 게 가능할까?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절박했던 저는 소피아의 조언을 따라 한국의 병원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피아의 말을 떠올리며 망설임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의 병원들의 문의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 심장수술병원을 입력하며 어떤 결과라도 나오길 기도했습니다. 다양한 병원의 이름들이 나왔고 그중 서울 아산병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의 규모와 선진적인 의료 기술, 심장 수술에서의 성공적인 성과까지 모든 것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병원에 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아버지가 관상동맥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긴 대기 시간 때문에 진행이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너무 멀리까지 기대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며칠 뒤 서울 아산병원에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환자의 상세 진단 기록과 검사 결과를 보내주시면 수술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와 치료 후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마치 한 줄기 빛을 본 듯했습니다.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준비해 병원에 보냈고 병원은 빠른 시간 안에 치료 가능 여부를 알려주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검토한 결과 저희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날짜는 2주 후로 잡을 수 있습니다. 2주라니 영국에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했던 수술이 한국에서는 단 2주 만에 가능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한 뒤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며 저는 아버지께 우리가 한국으로 가요.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놀라며 망설이셨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건 너무 큰 부담이 아닐까? 내가 괜히 고생만 하는 거 아닌지 걱정이구나. 하지만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고생하더라도 괜찮아요. 아빠가 살아계셔야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 믿고 따라와 주세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아프지 말고 얼른 나아서 돌아오라고 할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남편도 아버지를 안아주며 꼭 회복될 것이라는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아버지와 함께 공항으로 이동하는 길. 아버지는 조수석에서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에밀리, 한국에 가서 수술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저는 아버지의 불안한 음성을 들으며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믿어요.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에서 3위래요. 게다가 수술 성공률도 76.8%로 OECD 국가 중 제일 높고요. 아빠도 나약한 소리 하지 말고 저만 믿고 같이 가요. 아버지는 제 말에 어깨를 다독거리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하늘을 날고 있을 때에도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놓지 않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며 잠에 드시며 오랜 비행이 지치지 않게 몸과 마음을 안정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아버지와 저는 완전히 낯선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세련된 시설과 친절한 안내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동안 저는 긴장했지만 한국의 편리한 교통 시스템과 깔끔한 환경에 놀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병원의 시설은 마치 호텔처럼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환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부터 안내를 받은 뒤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는 팀이 나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자분과 보호자분이 편안하게 모든 절차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라는 통역사의 따뜻한 말은 제가 느꼈던 긴장감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정밀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 CT 촬영 등 세심한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치의님과의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주치의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버지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관상동맥 질환 중에서도 3군데 주요 혈관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왼쪽 주관상동맥의 협착이 심각한데 이 혈관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주요 동맥 중 하나로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주치의님은 화이트보드에 심장의 구조와 혈관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경우 관상동맥 우회술, 즉 심장의 새로운 혈관을 연결해 막힌 혈관을 대신하게 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중에는 환자분의 심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인공심폐기를 통해 혈액 순환을 유지하며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막힌 혈관 부위를 우회하여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복구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님의 설명이 끝난 뒤 간호사와 함께 수술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술 전에 몇 가지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환자분의 신체 상태를 더 면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검사에는 혈액 응고 검사, 폐 기능 검사, 그리고 전신 마취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최적화하여 수술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 간호사가 수술 당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자정 이후로는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물을 포함해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수술 당일 아침에는 위생을 위해 특별한 소독제를 사용해 샤워를 하셔야 하고 저희가 준비한 환자복으로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보호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술 동안 보호자분께서 대기하실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로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 과정과 준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나니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럽의 병원과 달리 주치의님의 진심 어린 태도와 간호사들의 친절함 덕분에 아버지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설명을 들으신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이제 나도 마음이 놓이는구나. 이 병원이라면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빠,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과 더 오랫동안 함께 있어 주세요. 그 따뜻한 설명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버지가 단지 숫자로만 평가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술 전날 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에밀리야, 난 이 병원이라면 정말 믿음이 간다.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준비해주는 곳은 처음이야. 나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버지의 말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도착한 한국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병실에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했습니다. 수술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정말 훌륭하시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빠도 안정을 찾으셨어. 남편은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잘했어. 당신 덕분에 아버님이 더 나아지실 거야. 수술 전날 아버지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내가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수술받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준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데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이제 건강해지셔서 우리랑 더 오래오래 같이 계셔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수술을 무사히 마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병실을 지켰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실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는 생각보다 차분한 표정으로 준비를 마치고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마지막으로 혈압과 체온을 측정하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오전 9시에 시작될 겁니다. 환자분께서 정말 잘 준비하고 계셔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환자복을 입고 누워 계셨고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나 정말 괜찮아. 이 병원 사람들 덕분에 이제 겁이 나지 않아. 다른 환자들도 모두 나에게 응원을 해주더구나. 한국이라는 나라 참 다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를 수술실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믿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끝나고 나오시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하니까 힘내세요. 수술실로 이동할 시간이 되자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며 아버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함께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응원이 이어졌고 복도 끝까지 따라 나간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금방 끝날 거예요. 힘내세요. 아버지는 손을 들어 대답하며 미소를 지으셨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자 저는 대기실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약 5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초조함은 커졌습니다. 아빠가 괜찮으실까?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대기실에 마련된 스크린에는 수술 진행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술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떴고 저는 그 문구를 몇 번이고 읽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수술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을 때 저는 그들이 얼마나 세심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현재 환자분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수술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안심했지만 시간은 여전히 더디게 흘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어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에밀리, 당신 잘하고 있어. 아버님께서도 분명히 잘 버티실 거야. 힘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술 예정 시간인 5시간이 지나 5시간 17분을 향해갈 무렵 주치의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는 괜찮으신가요? 의사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막힌 관상동맥 3군데에 모두 우회로를 연결했고 심장 기능도 안정적입니다. 환자분의 회복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풀어지며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버지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의사 선생님은 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보호자분께서 환자분께 힘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회복 과정도 함께 잘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회복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조금 창백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고 장비의 신호도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 손을 잡고 아버지가 눈을 뜨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십 분이 흐른 후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에밀리, 오래 기다렸지? 아빠가 살아 돌아왔구나. 그 순간 저는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아빠는 괜찮아질 거예요.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까지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여기 사람들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긴 것 같아. 아버지는 제게 힘겹게 말을 하시며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후 병원에서 몇 주간 회복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안색은 점점 좋아졌고 한 걸음씩 병실 복도를 걸으며 운동을 시작하는 모습에서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담당 간호사는 아버지의 상태를 세심히 체크하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의 회복 속도가 아주 좋습니다. 혈압과 심박수도 안정적이고 예상보다 더 빠르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병실 창문 밖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에밀리야,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여기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친절하고 병원 시스템도 이렇게 체계적일 줄은 몰랐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정말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오길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둔 날 주치의님이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지금까지 회복 경과가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는 보호자분과 환자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습니다. 이어 주치의님은 수술 후 관리법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약물 복용, 그리고 저염식 식단이 필수입니다. 과로는 절대 금물이고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는 저도 제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이 생명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침,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아버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웨스트 씨. 건강하게 퇴원하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새 삶을 얻게 되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병원을 떠나는 길, 아버지는 가방을 들고 힘차게 병원 문을 나서며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에밀리아, 이제 내가 할 일은 건강해져서 내 가족과 더 오래 같이 지내는 거야. 한국에 와서 정말 좋은 선택을 했어. 너한테 고맙구나.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퇴원 후 저희는 한국에서 하루를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밖에서의 첫 자유로운 날을 만끽하며 서울의 거리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동네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즐기셨고 한식당에서 먹은 비빔밥은 아버지의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 음식은 정말 몸에 좋은 것 같아. 심장에도 좋겠지? 한국 음식은 하나같이 건강해 보이는구나. 저희는 경복궁을 산책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궁궐의 웅장한 모습을 보며 감탄하셨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이구나. 나를 살아있게 해줘서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걸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화려하구나.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살아야겠다. 저는 아버지에게 한국이라는 곳이 인생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여주는 곳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저 역시 아버지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말없이 경복궁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행복한 인생을 상상하며 아버지와 한국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와 회복을 마친 후 아버지와 저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맨체스터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남편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고 남편은 환한 미소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들을 꼭 안으며 웃으셨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아버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병원에서 배운 대로 식단을 관리하며 자신을 돌보셨습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은 아버지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존, 당신 정말 건강해 보이는걸?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하셨습니다.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았지. 거기서 나를 살려줬어. 정말 어메이징한 나라야. 의료기술도 훌륭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친절했어. 그리고 정말 아름다워. 나중에 한번 놀러들 가보게나. 아버지는 이제 예전의 생기와 유머를 되찾으셨습니다. 아이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손주들에게 삶의 중요성과 가족의 가치를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시 건강해진 건 한국 덕분이야. 나중에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건강한 여행을 가보지 않으련? 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어. 그리고 한국에 언젠가 꼭 다시 가서 감사 인사를 전해야지.
아버지의 건강 회복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곳의 사람들에 대해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가끔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곤 합니다. 한국에 가서 그렇게 치료까지 받았어야 했니? 한국이 의료기술이 좋다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에게 유일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아버지를 살린 거예요. 한국은 단순히 의료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을 정말로 존중하는 곳이었어요. 이 사연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받은 도움과 따뜻함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아버지의 두 번째 삶을 가능하게 해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건강을 회복하셨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가족의 중심으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해결책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그러한 희망을 준 나라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한 해 감동 비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겨울철 독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극심한 만큼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목 건강이 독감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